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1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지요? 지분증권, 주식을 말하고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를 말합니다. 2번. 단기 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맞지요? 단타 목적. 3번.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 이 또한 맞다. 그지요? 지분증권, 즉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단타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걸로는 분류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만기가 없으니까. 오케이. 1, 2, 3번 맞으니까 틀린 내용은 4번이겠지. 정답 4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변경해서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무상태표 기록할 때의 위치만 싹 바꾸면 되는 거다. 그지요? 국채, 공채, 회사채를 샀어. 처음에는 구입할 때 만기가 엄청 긴 상태였어. 비유동 자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이번 회계연도에서는 결산일 현재 따져보니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더라. 그러면 이번 재무상태표에서는 그 만기 보유증권을 더 이상 비유동 자산으로 위치시킬 수가 없다. 그지?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 쪽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야 되기는 되는데 이름은 바꿀 필요가 없었다. 됐지요? 4번이 틀린 지문. 문제 2번. 다음의 회계상거래가 X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보험기간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1년치 보험료를 올해 7월 1일에 지급하면서 전부 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오케이.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그지? 자, 그런데 12월 31일 결산일에 그런 요 부분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깜빡 누락했다 이겁니다. 요런 기말 수정 분계 누락된 상황에서 재무제표 영향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엄청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다. 그지요? 별표. 자, 어떻게 접근합니까? 먼저 분계 내용을 분석합니다. 뭔가 기말 수정 분계가 누락됐다. 그지? 누락된 회계 처리. 자, 보험료 내면서 12달치를 전부 다 연중에 차변의 비용으로 기록했다. 그지? 비용이 너무 큽니다. 기말수정 분계. 대변에 보험료 적어서 비용 감소를 기록해야 되지. 금액은 뭐 중요하지 않네. 그지? 뭐 금액은 그냥 동그라미 표시할게. 차변에 내년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감소시키고 그 부분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말수정 분계가 필요한데 누락됐다 이겁니다. 자, 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 거래소 결합관계 분석합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지, 대변의 비용 감소지, 그지? 이러한 분계가 누락이 됐다. 그럼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자산이 증가 안 됐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되지. 과소계상. 비용이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크다. 그지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자, 비용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작아진다. 그지요? 당기순이익은 작아집니다. 당기순이익은 고스란히 그 영향이 자본으로 간다. 그지? 자본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영향을 분석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구성요소 자산, 부채, 자본 가지고 이 분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자산이 작아졌어? 부채는 등장한 적 없어. 자본이 작아진다. 오케이. 그러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일치할 수 있겠네. 오케이. 마지막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분석했고 이런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자산 과대. 이게 틀렸네. 자산 과소인데 과대라고 했네. 정답은 1번. 2번 비용 과대 맞지요? 3번 당기순이익 과소 맞지요? 부채는 영향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이후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요?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즉 성능을 향상시킨다던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러한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인 거다. 그와 달리 원래 성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단순 수리 성격이다 그러면 자산 요건을 충족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는 수익적 지출인 거다. 그래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 됐습니다. 2번.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원래 용도에서 뭔가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면 성능을 좀 향상시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겠네. 3번. 자산의 원상 회복, 수선 유지 위한 지출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 아니고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겠다, 그지? 그런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 질문이 틀린 질문.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지요? 4번 확인합니다. 건물 벽의 도장, 페인트칠, 파손된 유리창 깨져서 갈아 끼우는 거, 일반적인 소액 수선비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맞겠지, 그지? 오케이. 문제 4번. 다음 중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동그라미 1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해야 되겠다. 맞지요? 맞고요. 이제 2, 3, 4 지문을 이제 볼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회계학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지문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걸 빨리 찍고 선택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 기출 문제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깔끔하게 다 출제됐는데 이 문제가 또 딱 하나 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쭉 소개되었다 이겁니다. 괜찮아. 이거 하나 틀려도 합격하잖아. 그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제 2, 3, 4 지문 나왔으니까 뭐 저는 소개는 해드릴 건데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다. 빨리 찍고 넘어가는 그게 중요하다. 잔소리 해드렸습니다. 자, 2번 엄청 막 읽기도 싫다. 그지? 엄청 긴 글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한답니다. 3년짜리 공사인데 열심히 공사 끝내도 어차피 우리가 손해보는 슬픈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 초과액, 손해보는 금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이 있을 때 그거 합산한 금액을 당기순 손실로 보고해야 된답니다. 이런 규정이 기업회계 기준에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나중에 전산 세무 1급 과정 있지, 그지? 그 과정에서 이런 거를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전산 세무 2급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네. 맞는 내용이고요.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뭐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개념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 그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산 세무 1급 과정에서 요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공부하게 텐데 한번 사례 한 개 만들어 왔거든요. 재미삼아 우리 몰라도 되는 내용이잖아, 그지? 우리 과정에서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건설회사입니다. 3년짜리 공사한답니다. 3년짜리 공사. X1년, X2년, X3년 이렇게 3년짜리 공사할 거랍니다. 3년 공사 끝내면 총 계약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랍니다.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 3년 공사하면은 공사 대금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야. 우리한테 공사 맡긴 사람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받을 거래. 됐지요? 자, 3년 공사 총 예정 공사비가 총 예상 공사비가 1억 원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1억 원 들여가지고 3년 공사하면은 1억 2천만 원 받으니까 3년 공사 통해서 2천만 원 돈 벌겠구나라고 이제 처음에 예상되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X1년도 공사해 보니까 자, 수익 비용을 계산할 겁니다. 자, 이러한 건설 공사의 경우 무슨 기준? 진행 기준으로 수익 인식합니다. 그러면 누적 진행률이라는 게 계산돼야 되거든요. 누적 진행률이 몇 %인지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 공간이 부족하네. 조금 이렇게 옮길게. X1년, X2년, X3년 이제 열심히 계산할 거고 수익 비용 기록할 겁니다. 1년 열심히 공사해 보니까 3천만 원 공사비 들었답니다. 몇 % 진행됐습니까? 총 3년 동안 공사비가 1억 원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3천만 원 들었다고 30% 진행된 거지. 어렵지 않지요? 어떻게 뭐 산식으로 표현할까? 1억 분의 3천만 원이니까 30% 진행되었어요. 자, 수익은 그럼 얼마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1억 2천만 원 중에서 30% 3,600만 원이지. 그렇게 수익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은요. 6천만 원 이익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별거 아니지요? 이게 진행 기준이지. 자, X2년도 이제 공사합니다. 공사하다가 큰 바위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난리 났다, 그지? 생각지도 않게 변수가 생겨가지고 공사비가 그냥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그 바위를 깨가면서 공사해야 되니까 난리 난 거야. 그래서 X2년도에 돈이 엄청 많이 들었고 비용이 향후에도 돈이 좀 더 들 것 같아. 그래서 예상해 보니까 총 예상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인 슬픈 상황이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공사 맡긴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은 변하지 않아. 1억 2천만 원 그대로인데 총 공사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예상된다. 할 수 없다. 계약은 이미 돼 있으니까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 슬픈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 내용입니다, 이거. 자, 그럼 어떻게 장부 기록하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자, 좀 숫자 좀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요 금액이 필요한데 7,500만 원 공사비 들었답니다. 난리 났다 이겁니다. 엄청 돈이 많이 들었어. 자, 그럼 이제 누적 진행률 계산해 볼게. X1년도에 3천만 원, X2년도에 7,500만 원 들었으니까 누적으로 든 비용은 105M입니다. 3년 동안 총 공사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야. 그럼 누적 진행률이 105 나누기 150 하면은 70% 나온다고. 70%까지 여기 진행된 거야. X1년도에 30% 진행됐으니까 X2년도 동안 기록해야 하는 수익은 40%만큼을 수익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 120 곱하기 40%하면 4,800만 원 계산되지.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은 얼마다고? 마이너스 2,700만 원이라고. 됐지요?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공사를 X2년도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X3년도도 해야 되는 거야. 슬프지만 할 수 없어.
X 3년도까지 공사 끝까지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자, X 3년도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70%까지 진행됐으니까 나머지 30% 3,600만 원을 수익 기록하겠지. 비용은 예상대로 만약 발생한다면 4,500만 원 비용 발생하겠지.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36 빼기 45 하면 900만 원 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 이겁니다. X3년도. 됐지요? 이런 상황에서 X2년도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된답니다. 정부 용자들한테 X2년도에 마이너스 2,700만 원 이렇게 단기 손실 나왔습니다 라고만 보고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고해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지금 뻔히 손해 발생하는 게 예상되고 있잖아. 이런 거를 정부 용자가 모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분식회계로 연결된다 이거지. 우리 회사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다. 망해간다 지금.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정부 용자한테 보고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900만 원까지도 올해의 비용으로 반영시켜야 된다 이거지. 즉 마이너스 2,700만 원만 기록하면 안 돼. 마이너스 900만 원을 당겨서 요 X2년도의 당기순이익으로 반영시키십시오. 그러면 토탈 얼마? 토탈 2,700만 원 플러스 9 3,600만 원 당기순 손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대. 그러면 이제 X3년도에는 이미 마이너스 900만 원을 그 앞년도에 보고했으니까 그지? 이제 X3년도에는 이거를 플러스 다시 시켜가지고 당기순 손실 없다, 뭐 당기순이익이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하면 된다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리있어 보입니까? 자,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면 요 3,600만 원이 어떻게 분석되는 거라고? 3,600만 원 마이너스 3,600만 원 요거. 자, 3년 동안 열심히 공사해봤자 우리는 손해보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3천만 원만큼. 그지? 토탈 3천만 원 3년치 합해봤자 3천만 원 손해볼 건데 우리는 X1년도까지는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기분 좋다고 단기 순이익 600만 원을 지금 보고한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3천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 있잖아. 그지? 3년 동안 열심히 공사해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총 손해 3천만 원에서 X1년도에 못 모르고 기록했던 단기 순이익 600만 원을 합한 것이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반영시킨 것이 3,600만 원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 규정입니다.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원가가 얼마인 상황이라고? 1억 5천만 원인 슬픈 상황이라고. 총수익을 초과한다, 그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그러면 그 초과액이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천만 원을 의미하지. 에다가 이미 인식한 못 모르고 X1년도에 기록했던 그 이익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지, 600만 원. 요거까지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3,600만 원으로 X2년도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지. 어렴풋이 일리있어 보입니까? 우리 기업의 기준은 아주 분식회계를 싫어하구나.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미리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라라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뭐 출제에 벗어난 내용이지만 열심히 한번 분석해 보았다. 그래서 1, 2번 맞았고요. 이제 3, 4번 중에 이제 뭔가 틀린 게 있겠지. 한번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고 합리적으로 한번 답 찾아보자. 3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랍니다. 이 규정도 맞는 내용이랍니다.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답니다. 슬픈 상황인 거야. 지금 우리가 막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끝내도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익 볼지 손해 볼지도 모르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라고. 그럼 일단 우리가 프로젝트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이 비용 중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좀 기록해자 이겁니다. 이것 또한 쓸데없이 분식회계 하지 마라는 약간 그런 성격의 규정이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래요. 4번이 틀린 지문이고 읽어볼게요.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진행성에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 회수 가능성도 낮답니다. 완전 지금 막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을지 못 받을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는 맞겠지. 근데 우리가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일단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비용도 처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지. 됐지요?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번 열심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 5번 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보수주의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 평가 시 저가주의에 따른다. 맞지요? 평가 이익은 기록하지 않고 평가 손실만 기록한다 이겁니다. 2번 회계연도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임의로 단축한다. 이런 거는 인정 안 된다, 그지? 이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익 조작을 위해서 내용 연수를 우리 마음대로 줄여버린다.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막 커지니까, 그지? 당기순이익이 작아질 수 있잖아, 그지? 뭐, 왜? 합리적 이유도 없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이익 조작하려고 이런 짓 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인정 안 한다, 그지? 이거 뭐에 해당한다고? 정당한 회계 변경을 하려면 회계 변경 중에서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을 하려면 합리적인 근거,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변경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보수주의가 아니고 인정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지요? 그래서 2번이 보수주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 됐지요? 3, 4 확인합니다. 4번부터 아까 우발 손실은 인식하는데 우발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보수주의 사례다, 그치? 자, 3번은 뭡니까? 물가 상승 시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적용한답니다. 물가가 점점 상승할 때 여러 가지 단가 산정 방법 중에서 후입선출법이 당기순이익이 제일 작게 기록된다,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입선출법을 채택했답니다. 사실은 재고자산 기말 단가 방법을 뭘로 채택해야 될지는 우리 회사의 실제 재고자산 물량 흐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 물량 흐름이 이러니까 단가 산정 방법 중에서 뭐 선의선출법, 평균법, 후의선출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 중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 방법을 채택해야 돼. 자, 그런데 물량 흐름 파악해 보니까 어느 방법으로 채택해야 될지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뭐 확실히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후의선출법을 채택했다면, 그지? 당기순이익을 제일 작게 만드는 방법 채택이니까 보수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일리했습니까? 그래서 3번도 보수주의가 맞구나라고 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이 확실히 틀렸지 않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변경하는 행위니까 이런 거는 보수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됐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 행태, 조업도에 따른 뭐 원가 행태 뭐 그런 의미겠지. 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고정 원가는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그지?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원가가 항상 일정한 거를 말한다. 그지? 2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그지요?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걸 말한다. 3번. 제조공장 임차료는 대표적인 고정원가이다. 맞지요? 우리 공장 건물이 필요한데 우리 건물이 없어서 다른
다른 사람 건물을 좀 세를 들고 있답니다. 월세 따박따박 100만 원 줍니다. 공장에서 한 달에 물건을 100개 만들든지 200개 만들든지 관계없이 따박따박 정해진 금액을 주니까 그거는 대표적인 고정비다 이거지. 됐지요? 1, 2, 3번 맞고 4번이 틀렸겠지 뭐. 정답은 4번.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그렇지 않다 그지요? 변동비는 총원가는 조업도 증가할 때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더라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문제 7번. 주식회사 한국은 제조간접원가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시간당 2,000원이다.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 1,80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10,000시간 발생했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입니까?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배부 차이 구합시다.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입니다.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이 뭐라고? 시간당 2,000원. 시간당 2,000원이에요. 몇 시간이라고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0,000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2,000만 원 되겠지, 그지? 요거랑 이제 실제 발생한 금액하고 비교합니다. 1,800만 원하고 비교하죠. 배부 금액이 더 크다, 그지? 얼마만큼? 200만 원만큼. 그래서 200만 원 과대 배부, 그지? 과대 배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 200만 원 과대 배부. 정답은 1번. 문제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흐름 관련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량흐름 자료 나와 있고요. 물량흐름 자료 요걸 보고 1, 2, 3, 4 중에서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제공품 물량흐름 파악해보자. 물량흐름 제공품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 500개 착수 5,000개 기말 300개 합산하면 5,500개겠지? 자, 공손품 수량이 700개가 있네. 그럼 완성된 거는 몇 개겠습니까? 4,500개가 되겠지? 오케이. 자, 요 공손 700개를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눠야 된다. 그지요? 자, 완성품 10%가 정상 공손이라면 그러면 4,500의 10% 450개가 정상 공손이라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입니까? 700 빼기 450 250개지, 그지? 이렇게 수량 분석할 수 있는데, 자, 완성품 10%가 정상 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4,200개다. 완성품 수량은 4,500개라고 열심히 분석했잖아. 틀렸네. 2번, 완성품 10%가 정상 공손이면 정상 공손 수량은 450개다. 맞지, 그지? 정답은 2번 되겠지. 3, 4 봅시다. 3번. 완성품 10%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 수량은 250개인데 280개라고 했네. 틀렸네. 4번 완성품 10%가 정상 공손이면 정상 공손 수량은 450개인데 420개라고 했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요?
문제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업 원가표를 근거로 원가 계산한다. 그렇겠지. 2번.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핵심 과제였다. 3번. 공정별 제품 원가 집계 후 해당 공정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틀렸지요? 설명하고 3번 동그라미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그지? 원가를 프로세스별로, 공정별로 집계합니다.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올해 파이프라인에서 얼마가 원가 발생했지 일단 집계해서 그거를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생산된 물건의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그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뭐 그런 걸 사용해서 원가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그지 파이프라인으로 원가 집계해서 그 파이프라인에서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그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사용해서 원가 계산 진행한다. 오케이. 이거에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설명 아닌 거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3번 되겠다. 4번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개별 원가 계산. 그지? 오케이. 문제 10번. 아래 자료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세요. 뭐 이것도 단골 메뉴다. 그지요? 자, 물량 흐름 파악합니다. 제공품 물량 흐름. 자, 기초 1000개. 단기 착수 3000개. 완성품 수량 좀 이따 파악하기로 하고 기말 제공품이 2000개. 합계가 4000개니까 완성품 수량 2000개네. 어이. 평균법이니까 기초 제공품 기완성도 50% 이런 거를 무시한다. 그지? 전부 다 올해 새롭게 투입한 걸로 보자. 기말 제공품은 40%래. 자, 파이프라인 그립시다. 자, 2000개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통과한 걸로 보는 거야. 2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췄어. 자, 원가 투입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시가 안 돼 있네. 재료비는 처음에 몰빵 투입, 가공비는 균등 투입. 그치? 묻고 있는 거는 가공비만 묻고 있어. 뭐 학습 차원에서 재료비랑 가공비 전부 다 분석해 볼까? 자, 재료비, 가공비. 자, 2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준다. 자, 기말정품 파악하자. 재료비는 초반에 몰빵 투입이니까 40%까지 진행되었지만 100% 다 얻어먹었어. 2000개. 그와 달리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 투입이니까 2000개 곱하기 40% 800개라고 적어준다. 재료비는 4000, 가공비는 2800. 구하고 있는 거는 묻고 있는 거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정답은 2800개.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간이과세자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지, 그지? 오케이. 맞는 말. 2번.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연도 공부했다, 그지? 원칙적인 기준금액은 8천만 원인데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는 좀 안 좋게 본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간략하게 신고할 수도 있고 세금 금액이 결론적으로 좀 작아진다, 그지? 약간 혜택 받는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8천만 원 미달까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업종은 4천만 원, 4,800만 원 미달인 아주 영세할 때만 간이과세 인정해 줄게 뭐 그런 취지였어. 맞지요?
3번 간이계수자는 세금연서를 받은 재화의 공급 대가의 1%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간이계수자의 경우 매입에 물건 구입한 부분 세금계산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납부세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증빙관리를 엉망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발급한 사람이랑 발급받은 사람 전부 다 신고를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크로스 체크가 잘 되니까 좀 간이계수자 당신들도 당신이 받은 세금계산서 같은 게 있으면 신고 좀 잘 해주십시오라는 걸 좀 장려하기 위해서 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더라 그지? 다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 대가에다가 0.5% 곱한 금액을 좀 세금 깎아주는 규정이 있었었다. 맞지요? 0.5%인데 1%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 판단할 수 있겠지요? 틀린 지문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읽어볼까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계수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지요?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지? 우리가 물건 구입한 날 기준으로 그날이 속해 있는 과세기간에서 세금 빼준다.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 요게 속하는 과세기간. 언제 귀속으로 세금 깎아주는지를 좀 묻고 싶었다, 그지? 우리가 구입한 면세농산물을 사용하는 시점에 세금 깎아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제일 타당한데, 면세농산물 구입한 회사가 그 면세농산물을 오늘 쓸지 내일 쓸지 과세기간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물건 구입한 날 기준으로 그날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세금 깎아준다 이겁니다. 맞지요? 2번. 의제매입세 공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적용 대상자이고 미등록한 사람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이런 내용까지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지? 사업자 등록도 안 했는데 뭐 세금 신고도 안 할 건데 어떻게 의제매입세 공제 같은 걸 적용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맞다. 3번.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는 운임 등의 직접 부대 비용 및 관세를 포함한다. 틀렸다, 그지요? 회계에서는 이런 취득 부대 비용을 해당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맞지만 세법에서는 그 취지가 그지 뭐 이런 것들까지 끼워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해주면 이상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리 면세농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해준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4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이름 부른다. 맞는 말이겠지, 그지? 오케이. 문제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맞지요? 2번. 종업원이 지급받은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더라. 맞지요? 3번. 고용관계에 의해서 지급받은 강연료는 근로소득이다. 맞지요? 어디에 고용된 상태에서 뭐 교육 회사랍니다. 그래서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이 어디 지방 가가지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어디 강연했다. 그래서 돈 받는다고. 어디서 돈 받습니까? 회사에서 돈 받지, 그지? 그런 거는 근로소득이지. 맞습니다. 1, 2, 4번 맞고 4번이 틀렸겠지. 정답은 4번이고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틀렸다, 그지요? 누구의 학자금? 본인 학자금, 그지?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한테 종업원이 일 마치고 밤에 야간 대학원 다닌다 뭐 그런 거 학자금 지원받는 거. 본인의 교육비가 비과세이고 가족 교육비는 안 된다.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 큰아들이 올해
대학교 입학했다, 뭐 입학금 100만 원 회사에서 줬다 이런 거는 다 과세야. 그지? 오케이. 문제 14번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엄청 자주 물어보는 주제이다. 그지요? 1번 퇴직소득만 있다고요? 퇴직소득은 어차피 분류과세잖아.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 확정신고할 필요 없어요. 2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엄청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 그지? 자, 근로소득은 자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상용 근로소득 말하겠지. 그지? 일용 근로소득은 어차피 분리과세로 끝나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출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우리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수정해서 교재수로 갈게요. 이렇게 앞에 상용이라는 단어 붙이겠습니다. 됐지요? 상용 근로소득. 상용 근로소득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다만 연말 정산을 통해서 미리 세금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용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 정산 통해서 세금 냈으니까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상용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 이겁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밤에는 또 치킨집으로 치킨집 차려가지고 치킨집으로 돈 번다 이거지, 그지? 그럴 경우 상용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이다, 그지?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없다, 그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상용 근로소득 설사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 냈다 하더라도 상용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합해가지고 세금 계산해보면 결과가 또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설사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금 납부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 이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 되겠지. 3, 4 확인합니다. 3번 상용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다. 퇴직소득은 어차피 분류과세라니까 상용 근로소득은 어차피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 납부 끝났다니까. 그래서 뭐 확정신고 다시 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하고 결과값이 달라질 이유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할 필요 없어요. 4번 상용 근로소득과 보통예금 이자 150만 원, 14%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랍니다. 이렇게 상용 근로소득도 있고 보통예금 이자도 있다 이겁니다. 자, 보통예금 이자 뭡니까? 금융소득이다, 그지?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 합해봤을 때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끝내버려. 2천만 원 초과라면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돼. 2천만 원 이하다, 그지? 그러면 요 보통예금 이자 150만 원은 그냥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끝난다 이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 남게 되는 거는 only 상용 근로소득이야.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 납부했어. 그래서 다시 뭐 확정신고하더라도 세금 달라질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지? 그래서 이거 확정신고할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따박따박 다시 분석했고 핵심은 뭐라고? 연말정산 또는 원진수동에서 이미 세금 냈는데 확정신고가 했을 때 만약에 세금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확정신고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확정신고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 논리로 판단하자. 됐습니다.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1, 2, 3, 4 어렵지 않게 우리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문구가 약간 좀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문구 조금 수정하고 시작할게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지문에서 문구 조금 추가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 앞에 상용이라는 단어 붙였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동그라미 2번 돼 있는 거 앞에 본인의라는 이런 문구 좀 추가했습니다. 됐죠? 조금 더 문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했고요. 출발합니다. 1번
상용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는 40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단 다른 소득은 없다. 자, 배우자의 경우 나요건은 따질 필요 없고 소득금액 요건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소득금액 원칙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가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거다, 그지?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보아준다 이겁니다. 총급여 500만 원까지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걸로 보아줄게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규정을 너 정확하게 알고 있니를 묻고 싶었네. 500만 원 딱 이답니다. 5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이하인데 총급여가 아니고 뭐라고? 상용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건 의미가 뭡니까? 총급여에서 인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잖아. 그치?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말은 총급여는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즉, 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을 충족한다 못한다? 못하는 상황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지. 정답은 1번. 아시겠죠? 그래서 총 급여 500만 원 아니고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인 상황이야. 너 규정 너 정확하게 알고 있니를 묻고 싶었지 뭐. 됐지요? 2번.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다. 맞는 말이다, 그지? 한부모 공제 요건은 뭡니까?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 즉 호랍이거나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 뭐 그런 사람이다, 그지? 앤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된다, 그지? 요게 요 두 가지가 한부모 공제 요건이야.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우리 구경 한정을 있다, 그지? 그거 어딥니까? 한부모 공제 아니고 그거는 부녀자 공제에 대한 요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부모 공제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 너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니를 묻고 싶었지 뭐. 됐지요? 2번 맞고요. 자, 3번.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고 아들이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다. 그런 사람은 한부모 공제도 가능하고 부녀자 공제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때 둘 중에 한 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지? 뭐만? 한부모 공제만. 그 말이지. 3번 맞고요. 4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 공제도 될 수가 없다. 맞는 말이다, 그지요?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1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